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특히 그 중에서도 리테일 고객분들께 기술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219라고 합니다. 오늘 AWS 빌더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빌더스 네트워킹 세션은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200레벨 정도의 베이직을 포함한 인터미디에이트 AWS 네트워킹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최우영 아키텍트께서 조금 더 어렵고 새로 출시한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연 중 질문은 고토웨비나의 퀘스천즈 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고, 만약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표시해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AWS 사이트와 컨텐츠상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가 우선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빌더스 200레벨 네트워킹 세션에는 6가지 아젠다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리전, 가용 영역, VPC와 같은 기본 자원이 어떤 상대적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디폴트 VPC를 기반으로 VPC가 동작하기 위해 내부에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PC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과 자체 데이터 센터인 온프렘과 AWS VPC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AWS 내의 VPC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LB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Q&A를 적극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기본 자원 레벨입니다. AWS를 사용하면 처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전과 가용 영역일 것 같습니다. 가용 영역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논리적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가용 영역이 2개 이상 모여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클러스터링이 되는데, 이것이 리전입니다. AWS 콘솔 우측 상단을 눌러보시면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실 서울 리전은 현재 A에서 D까지 4가지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에 AWS 클라우드가 위치하고 그 안에 리전, 다시 그 안에 가용 영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라던가 S3의 경우 각각 AWS 클라우드, 리전 단위의 자원으로 보시면 되고, VPC는 리전 안에 포함되지만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있는 자원입니다. 개별 EC2 인스턴스라던가 RDS와 같은 자원들은 가용 영역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AWS의 리전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전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링하는 지역적 개념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센터의 각 그룹을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리전은 지리적 위치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AWS의 리전은 다른 리전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오류에 대한 격리, 내결함성 및 안정성을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모여서 가용 영역을 이루고 가용 영역이 모여서 리전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준의 가용성 설계가 AWS의 차별화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각 리전에는 AWS 네트워크를 통해 트래픽이 전달되도록 하여 리전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히 이중화된 2개의 독립적인 전송 센터가 있습니다. AWS 트래픽이 백본에 도달하면 다른 백본 공급자가 아닌 자체 전용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용 영역, 어베러빌리티 존을 줄여서 AG라고 하는데요. 전원, 네트워킹 및 연결성이 이중화된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입니다. 가용 영역은 고객이 단일 데이터 센터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은 가용성, 내결함성 및
확장성을 갖춘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가용 영역은 가용 영역 간의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의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완전히 이중화된 전용 메트로 파이버를 통해 고대역폭, 짧은 시간 네트워킹으로 상호 연결됩니다. 가용 영역 간의 모든 트래픽은 암호화되어 통신되고 상호 동기식 복제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중가용 영역에 분할되어 서비스되면 정전이나 낙뢰, 토네이도 지진 같은 문제로부터 더 잘 격리되고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수킬로미터에서 최대 100k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저희가 흔히 쉐어드 나띵이라고 부르는데 상호 공유하지 않고 완전히 격리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자원 레벨을 자체 데이터 센터인 온프렘과 비교한 그림입니다. 물리적 서버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가상 서버가 AWS에서는 하나의 인스턴스로 보시면 됩니다. 서버가 모여서 렉을 이루고 렉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가 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모여서 하나의 가용 영역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이런 가용 영역이 모여 하나의 리전을 구성을 합니다. 자원 레벨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VPC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VPC는 AWS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리전에 접속할 경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장 기본 자원입니다. 해당 VPC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면 디폴트 VPC는 Yes라고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VPC는 AWS의 각 리소스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이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브넷이라던가 라우팅 테이블, NACL, 보안 그룹과 같은 요소 기술들이 함께 동작함으로써 네트워킹을 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VPC의 경우 해당 리전에 위치한 모든 가용 영역의 서브넷을 20비트 크기로 자동 생성을 합니다. 그림에는 서울 리전이 4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20비트씩 4개의 서브넷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서브넷과 그 안에 매핑되어 있는 자원들이 다른 서브넷, 인터넷, 다른 VPC와 통신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정의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 라우팅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는데 172.31.0.0의 16비트 주소는 로컬에 연결되어 있어 직접 통신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모든 주소에 대해서는 IGW,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는 라우팅 테이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브넷은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과 매핑되어야 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매핑되지 않는 서브넷은 고립되어 외부와 전혀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목적지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하는 소스 IP 대역과 관계없이 트래픽이 향하는 목적지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되고 라우팅 테이블이 없는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을 라우팅 테이블 내에 정의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0.0.0.0과 같은 디폴트 라우팅을 정의해주게 되고 가려고 하는 대상이 테이블이 없다면 일괄로 이 디폴트 라우팅을 이용해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NACL입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이고 온프렘 환경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라우터나 L3 스위치에서 접근 제어를 위해 쓰시던 ACL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각각의 서브넷 단위의 접근 제어를 위해 사용하고 스테이트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정책을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특정 서브넷으로 트래픽이 유입된다고 할 때 단순히 인바운드 포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트래픽이 리턴에서 돌아가는 정보도 함께 오픈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적으로는 더 좋지만 인 아웃바운드를 구분해서 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올라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입니다. NACL과 유사할 수 있지만 보안 그룹 적용 단위가 서브넷이 아닌 인스턴스 레벨이고
stateful한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n, outbound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리턴하는 트래픽은 세션 테이블을 참조해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방화벽의 동작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소개드린 NACL과는 상반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특정 인스턴스로 트래픽이 유입된다고 할 때 단순히 인바운드 포트만 열어주면 아웃바운드 포트를 별도로 오픈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내부적으로 세션 테이블을 관리하기 때문이고 성능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룰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자인은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하고 나면 나중에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폴트 VPC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개인 테스트 환경 정도에서만 활용을 하시고 정식 개발망, 스테이징,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VPC를 새로 생성해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VPC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워크로드를 위한 VPC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용성이 필요한지, VPC의 용도 및 사용할 IP 대역은 어떻게 해야 할지, VPC를 어떻게 서브넷으로 나누고 또 여러 개의 VPC를 사용해야 할지와 같은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VPC를 설계할 때는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쓰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가용성 구성을 위해서인데 그림처럼 99%의 가용성을 가진 가용 영역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의 가용 영역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가용성, 즉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99%가 될 겁니다. 하지만 2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의 장애 확률을 1%로 보고 2개의 가용 영역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장애 확률은 0.01%, 즉 가용성이 99.99%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가용 영역 3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99.9999%의 확률로 VPC의 가용성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리전 기준으로 가용 영역을 늘림으로써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전체 리전이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멀티 리전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와 고가용성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셔서 적정선을 찾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고려사항은 용도에 따른 VPC 구성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것은 다양한 고객들에게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환경에 비해 보안적 위험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VPC를 설계할 때 이에 대한 고려사항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 연결을 해주어야 하고 인터넷이 필요 없는 환경이라면 인터넷 게이트웨이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를 조금 더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서브넷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데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에 따른 VPC 분리입니다. A와 B라는 별도의 팀이 있을 경우 해당 팀별로 VPC를 나누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VPC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 자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빌링을 가져갈 수도 있죠. 하지만 AWS 오가니제이션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계정을 가지고도 같은 VPC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VPC 쉐어링과 관련된 링크 및 비디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용도,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VPC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계 및 운영계를 별도의 VPC로 구성하십니다. 물론 하나의 VPC로만
이용을 해서 만들고 그 안에서 서브넷 단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지만 VPC 단위로 나누게 되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VPC는 VPC 피어링 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을 이용을 해서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IP 대역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IP 대역이 중복될 경우 서로 연결시키더라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은 기본적으로 L3 네트워크 레이어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라우팅을 통해 연결이 되는데 중복되는 IP 대역이 있다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되고 통신은 실패하게 됩니다. IP 중복의 경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로 VPC 설계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VPC 대역은 기본적으로 사설 IP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RFC 1918에 정의된 10.0.0.0의 8비트, 172.16.0의 0의 12비트, 192.168.0의 0의 16비트 주소 대역을 이용하되 CIDR을 통해 필요한 만큼 나누어 활용합니다. CIDR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PC의 CIDR, 즉 IP 대역은 한번 설정하면 추가는 되지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잡아주시고 현재 필요한 IP 개수보다 충분히 크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서비스가 커지면 인스턴스와 IP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확장성 있게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하나의 서브넷은 24비트, 약 250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상으로 잡아주시고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여 VPC 주소 공간을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서브넷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IDR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입니다. IP 주소는 A, B, C와 같은 클래스라는 것들이 있고 최초에는 각 클래스별로 주소 공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의 소진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고 IP 주소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IP 주소 공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CIDR이라고 하는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이라는 기법입니다. 고정된 클래스의 주소 크기 대신 슬래시 우측의 숫자를 통해 주소 공간의 크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이고 우측 표와 같이 16비트는 약 65,000개, 24비트는 약 250개의 IP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CIDR의 숫자가 커질수록 서브넷 마스크의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비트는 1이 16개인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하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어서 25.25.0.0이라고 하는 서브넷 마스크로 보여지게 됩니다. 16비트의 CIDR을 이용해서 VPC에 할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6비트 CIDR은 17비트 2개, 18비트 4개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가용 영역에 18비트씩 나누어 할당하고 1개는 향후 활용을 위해 예약 주소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VPC 자체에 할당된 CIDR 블록, 여기서는 16비트 주소 공간은 VPC당 5개까지 할당할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 요청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확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용 영역별로 나눈 18비트 CIDR을 다시 서브넷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18비트는 19비트 2개 또는 20비트 4개로 쪼개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가용 영역을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 서브넷은 19비트 주소 공간, 즉 약 8,000개의 IP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동일하게 서브넷의 크기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VPC가 가진 전체 IP 주소 공간의 크기에서 필요에 맞게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비해 주소 공간이 덜 필요하다고 하면 19비트가 아닌 20비트로 나누어 좀 더 작은 크기의 서브넷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남은 주소 공간을 별도의 서브넷을 만드는데 향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VPC 주소 공간을 무조건 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VPC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VPC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VPC 간의 주소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프라이빗 IP 주소 공간 내에서 적절히 나누어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VPC 안에 서브넷이라고 하는 실제 네트워크 주소가 할당이 되고 인터페이스와 매핑되는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서브넷 단위로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이 필요하면 퍼블릭 서브넷,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 같은 경우 퍼블릭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프라이빗에 위치하게 되겠죠. 퍼블릭 서브넷의 경우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을 합니다. 우측 보시는 것처럼 0.0.0.0의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설정함으로써 외부에서 트래픽이 접근하고 돌아가는 경로를 설정해주고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경우 라우팅 테이블을 없앰으로써 인터넷 통신이 전혀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OS나 보안 패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에서 AWS 내부 인스턴스로 접근은 안 되게 하고 반대로 인스턴스가 외부 방향으로 접근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NAT 게이트웨이로 프라이빗 서브넷이 디폴트 라우팅은 NAT 게이트웨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외부와 통신할 때 EIP로 할당된 퍼블릭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경우 가용 영역 바깥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지만 NAT 게이트웨이의 경우 가용 영역 내부의 자원입니다. 다시 말해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이중화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용 영역당 하나의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해당 가용 영역에 위치한 서브넷에서는 해당 NAT 게이트웨이를 바라보도록 구성하여 아키텍처가 특정 영역에 종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서브넷을 나누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우팅입니다. 화면에서는 퍼블릭,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을 각 가용 영역별로 두고 있는데 서브넷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라우팅 테이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ACL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NACL은 서브넷 전체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각 서브넷은 타입별로 다른 정책을 가진 NACL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VPC가 AWS 오가니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어카운트에 공유되었다고 할 경우 각 서브넷의 종류별로 공유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A, 계정에서만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브넷은 A와 B 계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은 전체 계정에서 사용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각 서브넷별로 공유의 기준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VPC 디자인에 대한 요약입니다. 원하는 수준의 가용성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VPC의 IP 대역은 여유를 가지고 하되 지나치게 크게 사용할 경우 여러 VPC 간의 IP 중복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나의 적정 수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분의 IP 대역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라우팅이나 NACL, 공유 등을 기반으로 서브넷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VPC는 용도 및 접근 방식, 소유권에 따라 분리해 주시고 VPC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WS와 자체 데이터 센터인 온프렘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온프렘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다거나 혹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고민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보다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AWS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이트-투-사이트 VPN은 잘 알고 계시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즉 VPN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완전 관리형으로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VPN 종단 엔드포인트를 지원해드리고 VPN 연결 한 개당 두 개의 IPsec 터널을 구성하게 됩니다. AES-256이라던가 SH2뿐만 아니라 최신 DH그룹을 이용을 해서 IPsec 터널의 보안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NAT 트래버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능이 필요한 특정 영역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왼쪽에 AWS의 VPC가 있고 오른쪽에 온프렘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투-사이트 VPN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AWS 측의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데이터 센터 측의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를 엔드포인트로 해서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터널 생성은 항상 클라이언트 측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 측에 위치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AWS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구성되지만 데이터 센터 측에 있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그럴 수가 없겠죠.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저희와 제휴된 다양한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라던가 시스코, 폴티넷, 주니퍼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업체의 장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윈도우 서버,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소프트웨어 VPN 어플라이언스를 찾아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비 그리고 OS 조건은 우측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VPN 연결은 두 개의 IPsec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를 터널로 연결하게 되고 터널당 한 쌍의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즉 SA를 가지게 됩니다. 두 개의 터널이기 때문에 총 두 쌍, 4개의 SA가 필요하겠죠.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은 보안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두 네트워크 엔티티 간의 공유 보안 속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트래픽 흐름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서로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AWS로 트래픽을 보내는 경우 두 개의 터널을 모두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 하거나 페일오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WS에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트래픽의 경우는 하나의 터널을 통해 전송을 하게 됩니다. 해당 터널이 장애가 발생할 경우 페일오버는 가능하며 각 터널은 최대 1.25GBps의 대역폭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개의 AWS VPC와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VPC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커스터머 게이트웨이와 VPC당 두 개의 터널을 각각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고가용성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센터의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도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AWS의 VPC에 위치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고객 측에 위치한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간의 터널도 2배가 되어야 합니다. 4개의 VPC와 데이터 센터가 사이트-투-사이트 VPN 구성을 하게 되면 총 16개의 터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각 VPN의 커넥션 시간별 그리고 AWS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금이 발생하고 반대 방향, 즉 데이터 센터에서 AWS VPC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전송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할 VPC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방금 소개드린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방식보다는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결 방식이 보다 단순하고 좋습니다. 각각의 VPC들은 AWS 내부의 트렌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단순화시켜주는 솔루션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트렌치 게이트웨이가 VPC를 대신을 해서 데이터 센터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마찬가지로 트렌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더라도 우측 데이터 센터와 VPN 방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2개의 터널이 필요하고 각각의 터널은 최대 1.25GBps의 대역폭을 지원을 합니다.
트랜스 게이트웨이 VPN은 구성된 모든 터널 간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ECMP, Equal Cost Multipassing 이라는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ECMP는 5tuple 해시를 이용을 해서 패킷이 어떤 경로를 타게 될지 결정하는데요. 이 5tuple은 프로토콜 번호, 소스 IP 주소 및 포트, 목적지 IP 주소 및 포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은 ECMP를 활용하도록 고객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해시를 수행해서 여러 경로에 걸쳐 패킷을 동등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ECMP를 사용하려면 트랜스 게이트웨이에서 ECMP 옵션을 활성화하고 BGP 기반으로 동적 라우팅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 게이트웨이 환경에서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측의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이중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ECMP를 이용해서 VPN의 최대 대역폭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VPN 터널은 하나의 1.25GBps를 최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환경에서는 최대 1.25GBps가 최대 전송 대역폭인 반면에 ECMP를 이용하는 트랜스 게이트웨이의 경우 3개의 VPN 커넥션을 연결을 하면 최대 7.5GBps까지 대역폭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VPN을 배포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트랜스 게이트웨이 방식을 처음부터 이용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새로운 VPN과 관련된 기능들도 계속해서 트랜스 게이트웨이 방식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사이트-투-사이트 VPN의 또 다른 형태인 Accelerated Site-to-Site VPN입니다. 기존 소개드린 방식과의 차이는 인터넷 대신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을 통하는 구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 사이트와 AWS 팝 사이로 구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성능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WS 팝을 VPN 엔드포인트로 활용해서 고객 사이트와 보다 가까운 곳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엔드포인트로 접근한 이후에는 인터넷 대신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을 합니다. 또한 글로벌 억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이트-투-사이트 VPN의 경우 위쪽과 같이 로컬 ISP를 포함한 여러 인터넷 환경의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트랜스 게이트웨이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구간의 인터넷 환경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 보장에 대한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떤 구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Accelerated VPN의 경우 아래 그림처럼 최소한의 로컬 ISP만 거치게 되지만 트랜스 게이트웨이 앞단에서 고객과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인 팝을 통하게 되고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가시성이 있고 성능이 최적화된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트랜스 게이트웨이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능적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Accelerated Site-to-Site VPN 요금은 표준 Site-to-Site VPN 요금에 AWS 글로벌 억셀러레이터 요금을 더한 것과 동일하고요. 글로벌 억셀러레이터는 엔드포인트 시간당 요금과 AWS 리전 및 팝 위치에 따라 데이터 전송 프리미엄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AWS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 커넥트, 흔히 DX라고 줄여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VPN과는 다르게 인터넷이 아닌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용선을 이용을 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고객 사이트 혹은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전용선을 이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AWS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외부의 별도 접점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킹스와 LG U+가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 고객은 해당 위치를 엔드포인트로 전용선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에는 LACP, 즉 링크 애그리게이션 컨트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전용선을 묶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회선처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용성뿐만 아니라 전송 대역폭을 늘리는 용도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링크 집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본 규칙이 필요한데요. 전용선의 포트 속도가 1기가, 10기가 혹은 100GBps여야 하고 묶이는 회선은 동일 대역폭이어야 합니다. 100GBps 회선은 최대 2개로 200GBps를, 10기가 및 1GBps 회선은 최대 4개의 회선을 묶어 40GBps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복원 도구 키트를 이용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배포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과 전용선 고객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프로비저닝 하는 과정을 안내를 합니다. 화면은 최대 복원력이 필요한 경우 이중화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과 각각 분리된 라우터를 이용해서 고객 데이터 센터와 이중화된 회선으로 연결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복원력과 개발 및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보다 간소화된 수준의 아키텍처를 가이드하고 있지만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이라도 회선 이중화는 기본적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에는 용도별로 3가지 타입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가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VPC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송 가상 인터페이스, 즉 트랜짓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할 수가 있고요. 공용 IP 주소를 사용해서 AWS의 공용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는 AWS 어카운트 레벨의 글로벌 자원입니다. 각각의 VPC에 위치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된 고객 데이터 센터의 연결을 중간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떤 리전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의 경우 VPC와 데이터 센터 측의 DX 연결만을 허용을 해줍니다. VPC끼리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려면 별도의 VPC 피어링 등을 이용해서 연결 구성을 별도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직접 VPC에 연결하시는 대신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VPC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한다면 사설 가상 인터페이스 대신 전송 가상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는 데이터 센터와의 통신 방향만 허용이 되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 간의 전이 통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묶여있는 VPC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VPC끼리 통신하려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는 별도의 크로스 리전 피어링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입니다.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원인 S3, 클라우드워치, 다이나모DB와 같은 자원의 인터넷이 아닌 전용선을 통해 접근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AWS 엔드포인트와 전체 퍼블릭 주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설 가상 인터페이스는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 가상 인터페이스당 10개의 VPC를 지원을 합니다. 총 500개의 VPC에 대해 50개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당 1개의 전송, 가상 인터페이스만 지원이 되고 가상 인터페이스당 총 3개의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와 자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VPN을 이용하는 방식과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투-사이트 VPN은 IPsec을 이용해서 온프레미스와 VPC 사이의 터널을 구성을 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다이렉트 커넥트는 인터넷이 아닌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용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용선을 별도로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VPN 방식이 더 빠릅니다. 다만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장비를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이용한다 라고 하면 장비 구매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용선을 이용하는 다이렉트 커넥트가 앞섭니다. 물론 사이트-투-사이트 VPN도 대부분 구간을 AWS 백본을 이용하는 억셀러레이트 VPN 방식을 지원을 하지만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구간 없이 최적화된 경로와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 대역폭에서도 다이렉트 커넥트가 우수합니다. VPN은 터널당 1.25GBps를 지원을 하고 ECMP 방식을 이용할 경우 최대 7.5GBps까지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는 경우 보다 높은 대역폭 활용이 가능하고 역시 링크 애그리게이션, 링크 집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 회선을 묶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대역폭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AWS 클라우드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젠다인 AWS VP 시간, 연결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AWS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AWS의 VPC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VPC 피어링이라고 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VPC 피어링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두 개의 VPC를 단순하게 연결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은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의 VPC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대상 VPC에서 수락함으로써 서비스 연동이 구성이 됩니다.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계정이 아닌 서로 다른 계정 간에도 VPC 피어링을 통해 서로 직접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전이 다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서울 리전에 개발계가 있고 오레곤 리전에 운영계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VPC 피어링을 통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서로 다른 리전 간의 데이터 전송 비용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두 개의 VPC가 VPC 피어링을 통해 연결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만약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계 A와 운영계, 개발계 B라는 세 개의 VPC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VPC 간의 연결을 풀메시로 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개발계 A와 B의 VPC 피어링을 하지 않고 운영계 B를 허브 앤 스포크 구조의 허브처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개발계 A와 B를 연동하는 전위적 라우팅은 구성이 불가합니다. 통신이 필요한 VPC끼리는 각각 피어링 관계를 맺어주어야 상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PC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는 VPC 피어링만으로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VPC가 그림처럼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의 VPC를 풀메시로 연결하려면 2분의 n 곱하기 n분의 1의 수식을 적용한 총 15개의 VPC 피어링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VPC가 10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VPC 피어링만으로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피어링 관계를 제거하고 네트워크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 나온 서비스가 트렌치 게이트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풀메시로 복잡하게 연결할 필요 없이 허브 앤 스포크 구조에서 허브 역할을 트렌치 게이트웨이가 해줌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을 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트렌치 게이트웨이는 앞선 아젠다인 AWS VPC와 자체 데이터 센터의 연결에서도 소개되었듯이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을 VPN 혹은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VPC와 온프레미스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트렌치 게이트웨이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입니다.
ELB도 몇 가지 타입의 로드 밸런서로 나뉘게 되는데 ELB의 기능에 대한 것보다는 서비스 특징에 대한 비교와 상황에 따라 어떤 ELB를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ELB는 고가용성 서비스를 위한 핵심 서비스입니다. 과거 단일 인스턴스 단위로 하던 서비스를 앞단에서 리버스 프록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트래픽을 받아 인스턴스에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트래픽 분배를 통해서 하나의 인스턴스가 받는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상 그룹 중 일부 인스턴스가 다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서비스입니다. 트래픽 분산의 대상은 EC2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라던가 특정 IP 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 가용 영역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용량을 확장합니다. 급격한 트래픽 유입이 예상될 경우 미리 프리웜을 통해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용량이 확장이 가능하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 인스턴스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자동으로 ELB에서 등록되고 삭제됩니다. ELB는 4가지 종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LB라고 부르는 L7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L4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어 서드파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쉽게 배포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 버전의 ELB인 클래식 로드 밸런서입니다. 클래식 로드 밸런서의 경우 신규 서비스 구성 시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LB의 내부 구성입니다. 외부에서 트래픽이 ELB로 유입되면 첫 번째로 리스너가 받습니다. 이때 내가 서비스하는 적절한 프로토콜 및 포트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ELB로 들어온 트래픽은 라우팅 모듈을 통해 분배가 되게 되는데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타겟 및 타겟 그룹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스턴스, EKS 및 ECS, 그리고 이에 서버리스 서비스인 파게이트,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 및 IP 또는 람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람다를 타겟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ALB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타입의 ELB에 대한 특징에 대해 표로 살펴보았습니다. ALB의 경우 HTTP, HTTPS, 그리고 gRPC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L7을 지원하기 때문에 컨텐츠 기반 라우팅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URL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EC2, IP, 람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NLB의 경우는 한 단계 아래인 L4 레이어를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고정 IP를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TCP와 TLS에 대해 AWS 프라이빗 링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GWLB의 경우에는 다음 세션 어드밴스들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 빌더스 200레벨 네트워킹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AWS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해하고 조금 더 잘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